그래서 예규나 뭐 통칙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자기 안에서 효력을 갖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데, 어느 책이나 세법개론 책에 실제로는 효력이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안 따르면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나중에 조세심판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따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법전에도 기본 통칙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세법입니다. 조약 있죠, 조약. 저희도 참 조약이 있으면 참 골치가 아픈 게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세법은 어떻게 돼 있죠? 과거에는 17% 단일세율을 적용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연말정산을 하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연말정산하는 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그렇다고 쳐요. 17% 단일세율 적용되면 고소득자, 외국인 중에서 고소득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월급이 뭐 100만원, 150만원 되는 사람들은 불리해요. 연말정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기에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문제가 뭡니까? 4대 보험 문제입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도 조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국가는 국민연금을 자기네들,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안 걷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갔을 때 국민연금 안 걷으면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국민연금을 안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조약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약을 다 봐서 그쪽에서 걷으면 우리도 걷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원천징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5쪽입니다. 박스에 보면 조세조약 적용세법 그래가지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등에 대해서 조약이 우선인데, 우리 세법보다 조약이 우선이에요. 조약이 우선인데, 그 밑에 단 보세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적용대상 조세를 하고 있으나,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적용대상 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그죠? 그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국내법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 예외가 있어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쓰시면 그 나라 조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서에 뒤에 보면 박스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라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입니다. 이제 세법 조문의 구성 체계. 그래서 세법 조문을 읽는 방법이 나오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가 있는데 법인세법 16조예요. 그죠? 16조에 동그라미 1은 1항, 항으로 읽죠. 그리고 1, 2가 써 있어요. 그거는 호로 읽습니다. 그래서 밑줄 걸 읽으려면 법인세법 제16조 1항 2호. 2호. 그 다음에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그죠? 목입니다. 목. 그래서 가목. 이렇게 읽습니다. 법인세법 제16조 1항 2호 가목. 가목에서 상법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죠. 요 내용이 뭡니까? 워낙은 자본거래는 과세를 안 해요. 과세를 안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세금을 좀 탈루할 목적으로 이상하게 하면 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익 소각을 하고 바로 뭐 자본에 전입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한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쪽으로 갈까요? 거기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내지가 있어요. 뭐뭐 내지, 뭐뭐. 그죠? 이거는 다 포함된다는 의미죠. 뭐뭐에서부터 from to까지입니다. 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령 제24조 1항 1호 과목
기타 과목 내지 과목의 자산과 유사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from to, 그죠? 그래서 다 해당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 명칭의 축약. 그래서 대개 우리는 이제 기호를 쓰죠. 법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항은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 그 다음에 과목,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그죠? 축약해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칙.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박스 한번 보시죠. 법인세법 기본 통칙 23-31.1. 그쵸? 그거는 뭘 의미하냐? 자, 앞에 23은 법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법법 제23조를 말하는 거고, 31은 뭐예요? 31조. 시행령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법이고, 뒤에는 시행령이고, 그죠? 점점점 1은 이제 법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 기본 통칙 중에서 첫 번째 거다. 시리얼 넘버예요, 시리얼 넘버. 그죠? 1년 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통칙에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법인세법 기본 통칙 23-31.2. 마찬가지죠? 법 23조, 시행령 31조. 그리고 기본 통칙 중에서 두 번째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예규. 8쪽에 보시면 예규 질의회신에 대한 구성인데, 자, 예규의 명칭은 답변 부서, 당해년도의 문서 번호, 그리고 답변 생산일자로 되어 있다. 밑에 박스 한번 보시죠. 법인 관련 담당 부서가 다시 561은 문서의 번호고, 날짜가 2009년 5월 12일 날 생산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거, 기획재정부 법인 부서를 맡는 거고, 400 시리얼 넘버고, 2009년 5월 7일이다. 그죠? 이것도 뭐 옛날에는 막 엉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당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서2기 뭐 이런 식으로 서3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없애고 담당 부서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쪽입니다. 세금 산출의 원칙. 뭐 세법 공부하면 하여튼간 소송과 관련해서, 불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실질과세 원칙. 그죠?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A가 끊었다 치더라도 실질이 B가 거래한 거라면 B로 봐야 된다. 그죠? 실질과세 원칙이. 두 번째가 신의 성실의 원칙. 이 대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무 공무원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들아, 지금까지 내내 거기에 대해 세금 안 걷다가 왜 갑자기 걷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유명인사들이 스캔들 하면 뭐라 그래요? 관례다, 관례. 관례였는데 왜 지금 10일 거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신의성실에 위반한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교통신호 위반해도 딱지를 안 끊었는데 왜 새 사람들한테 와서 딱지를 끊어? 그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가세의 원칙. 그쵸? 근거가세의 원칙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 지금 소명하라고 조사 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참 골치가 아프잖아요. 뭐 지금 뭐 시간도 지났는데 영수증이 뭐 어디에 가 있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추계를 신고해버렸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골치 아픈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 사장님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여튼간 거짓말에 뭐든 장부를 만들었잖냐.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왜 추계를 돌리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소명 받아가지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의 원칙. 자, 이제 여기서 사후관리 얘기가 나옵니다. 사후관리.
요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고3 교실에 가면 앞에 급훈이라고 그래요. 급훈에 보면 선생님 얼굴이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쵸? 사후관리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 요건에 맞아서 당신이 감면을 받았다면 지켜보겠다. 그죠? 네. 감면 받고 딴짓 할 수 있으니까 감면만 살짝 받고 변칙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국세청에서. 지금 뭐 국세청이 빅데이터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실은. 그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개인 사업자 같은 종합소득세 과세하고 법인 같은 법인세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에 의해서 개인들 근로소득세 신고하잖아요. 하면 10년간 그 데이터를 다 모아요. 소득을 모으고 이 사람이 1년에 쓰는 그 신용카드에 또는 부동산을 구입한 내역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 요게 10억이라고 그랬대. 10억이 세금 낸 근거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방을 든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여인들도 많지만 그죠? 조사과에서 공실 가방을 들고 딱 나옵니다. 세무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 그쵸?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뭡니까? 저희 납세자 권리 현장 그거를 제시를 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기꾼들이 지금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기업에서 골치가 아파요. 일단은 뭐 세무서에 나왔다니까 쫄잖아요. 그죠? 쫀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제시하면 어떻게 되냐? 회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복사를 해놔야 돼요. 사기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그냥 확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신분증을 복사해 놓는다는 거는 바로 그 사람 가고 나면 세무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 있냐? 그쵸? 그리고 납세자 권리 현장을 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그 형법에서 범인들 잡으면 어떻게 해요? 범인들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경찰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갑 채우잖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무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사에 쓱 들어와가지고 장 봅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철저히 교육 받습니다. 그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복사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 충분히 읽었다는 걸 사인을 받아요. 납세자 권리 현장에 뭐가 있어요? 나한테 불리한 거는 진술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면 세무회계사를 살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쵸? 본인이 그냥 혼자 받으려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잖아요. 세무대리인을 불러다 놓고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은 세무공무원들한테 강제되는 거다. 그쵸? 세무공무원들한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를 산출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과세 원칙. 조세를 산출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빛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 자료에서 산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지금도 이제 있는데, 자, A하고 B가 거래를 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C한테 받습니다. 왜요? B가 세금 탈루하라고. 아니면 신용불량자의 보나마나.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자 등록을 못 내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갖다 세금계산 끊어주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로 갔겠죠? C로 안 가고. 그쵸?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땅 터져요. 이제 땅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가공경비다. 2번 위장경비다. 뭐예요? 위장매입이죠. 위장매입. 이 가산세는 물지만 성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크겠어요? 성금으로 인정받는 게 크겠어요? 가산세 내는 게 크겠어요?
송금으로 인정받는 게 더 큽니다. 그죠? 가산세 낼지언정. 그래서 위장 매입은 실질과세 원칙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B하고 거래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세금계산 안 끊어주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끊어달라고 난 이 사람이 직원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C 회사가 자기랑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세금계산 써서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왜 B한테 돈을 줬어? 나 그 사람 직원인 줄 알았다.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산세만 물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거래도 없는데 거래가 없어요. C로부터 세금계산을 받았으면 요거는 가공매입이에요. 그러면 가산세는 당연히 물은 거고 비용도 인정이 안 됩니다. 송금도 인정 안 되니까 재무제표를 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더 심각한 거죠. 이런 때 되게 신의상실의 원칙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걸리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 분을 봤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얘기를 들어본즉 자기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사업자 등록 내는데 이 사람은 뭐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열심히 뭐 보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친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업자 등록을 빌려서 쓴 거예요. 참 친하면 뭐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금계산서 끊고 뭐 해서 부가세고 소득세고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막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5년 동안에. 국세청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조사를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그냥 과세합니다. 네가 이름 빌려줬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과세를 했어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저한테 억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실질과세 원칙에서 이 사람이 빌려갔는데 좋다. 우리가 벌금은 물겠다. 벌금은 물고 가산세는 물겠지만 세금은 저쪽으로 떨어뜨려다오. 맞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왜 소송을 안 했냐 이거. 검찰에 고발하지.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접수증을. 아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했죠 뭐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접수증을 갖다 주니까 세무서에서 빼주더라고요 진짜. 실질과세 원칙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공무원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죠. 물증이 없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라면 고발을 했겠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아주 고민하시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그 사람이 무슨 친구예요. 친구한테 10억이나 세금을 떠안긴 사람이 무슨 친구야. 어떻게 고발하냐. 고발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고발하고 접증 받아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한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의욕적인 사람들이 조사 나갔는데 여관을 조사를 나갔어요. 지금 여기처럼 호텔을 조사를 나갔는데 세무대 출신인데 똑똑해요 이분이. 똑똑한 게 뭐냐면 현금으로 이 호텔에 있는 대실 있잖아요. 대실 낮에 대실하는 사람들은 100% 현금으로 냅니다. 카드 안 씁니다. 죽을 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내는데 그걸 다 빼돌리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매출 누락한 거 많은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라는 건 현금거리가 없잖아요. 통장에 넣지 않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통장에 넣겠어요? 현금 받아다가 생활비를 쓰든지 딴 데 돈을 줬겠죠.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칫솔 구매한 내역을 봤어요. 그러면 방 하나에 칫솔이 몇 개 들어갑니까? 2개 들어갑니다. 방 하나에. 근데 여기가 칫솔을 엄청나게 구매한 거예요. 벌써 이제 누락이 이제 드러났죠.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장난이 아니야. 매출액이 뭐 그걸로 계산하니까. 그래도 혹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담요 세탁소에 맡긴 게 장수가 나와요. 거래명세서에 보면 세탁소에 담요 장수가 나온다고. 그걸 다 더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빼줬어. 아, 칫솔 중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잘못돼가지고 버리고 그런 거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황을 딱 포착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여기 전기 쓴 거, 물 쓴 거,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다 추정이 돼요. 다 추정이 되니까 과세를 했는데 이분이 세무사를 찾아간 거예요. 억울하다. 세무사가 불복을 했어요. 아니, 방에 꼭 칫솔 2개 갖고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4개 달라고 그러면 4개 줍니다. 치사하게 그거 갖고 주인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2개 가지고 한 1회씩 들어간 걸로 계산을 했냐 해서 조목조목 따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거과세 원칙이에요. 그거는 추계거든, 추계를 과세한 건데 근거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납세자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거과세 원칙. 확실하게 뭐 어떤 자료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산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중장부를 했어요. 이중장부를 해가지고 실제 그 장부는 창고에다 두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무사무실이랑 딱 맞춰가지고 장부를 했는데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갔는데 자꾸 격리 직원이 세무서 직원이 보니까 격리 직원이 자꾸 창고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창고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무조사원이 딱 그래서 저기 창고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어줄 수 있나요? 열어줬죠. 열어주니까 비밀 장부가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쫓기면 자기도 모르게 저기에 숨겨놓은 거 있는데 쳐다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또 어이없이 또 과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근거과세 원칙에 정확하죠.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자, 9쪽입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우리가 공부했고 뒤로 가겠습니다. 10쪽.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그냥 뭐 읽어보세요.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납세의무자도 있고요. 우리 그 주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주주변동상황 명세서라는 게 매년 들어갑니다. 법인은. 거기에 보면 주주들과의 관계가 나와요. 거기에 주주들과의 관계에 특수관계자로 입력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안심합니다. 특수관계자로 있겠구나. 부인, 뭐 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주주과의 관계가 A, B, C, D가 보니까 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인이 세금을 안 내면 2차 납세 의무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대신 내야 됩니다. 과점주주가. 그래서 특수관계자를 다 합쳐서 51%가 넘는다면 그 사람들이 개인 재산을 갖다가 압류할 수가 있어요. 압류하고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49%만 실제 사장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2차 납세 의무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 80% 갖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 온다면 빨리 팔아야죠. 지분을 팔아서 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개인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개인 재산까지 다 날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단에 뭐 세무 산출 업무와 세무 업무 해가지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1쪽 보겠습니다. 이제 재화와 용역. 자, 재화와 용역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번 거래의 종류에서 거래는 재화의 용역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있다. 그렇죠? 자, 밑에 박스가 있어요. 잠깐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세, 면세 많이 얘기할 거예요. 과세, 면세라 하면 부가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세라 하면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비과세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면세하고 비과세를 같이 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좀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부가세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부가세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면세를. 근데 사실은 틀리죠. 세법 용어에서는 과세와 면세는 뭐냐면 과세는 부가가치세도 붙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면세는요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과세는요 비과세는 아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니까 여러분들 급여 타는 거에서 비과세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그리고 자녀養育비 6세 이하 자녀養育비 10만원. 이게 비과세예요. 그 비과세는 아예 세법에서도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면세도 아니고 아예 세법에서 과세 제외인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쵸? 비과세는 세금만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도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대 보험 과세할 때 과세 베이스에 비과세는 아예 빠지니까 뭐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하의 범위에는 유채물과 무채물이 있다. 참, 무채물이 뭐예요? 동력, 열, 뭐 이런 게 제화합니다. 우리는 용역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동력이나 열, 뭐 전기 이런 거는 제화합니다. 무채물이에요. 무채물. 보시면 되고 뒤로 가겠습니다. 12쪽 박스 볼게요. 자, 유채물과 무채물이 있어요. 자, 유채물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 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무채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 열, 빛,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무채물로 재화입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재화로 보느냐 용역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제 강의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제 스타일이 워낙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알 때까지 체화될 때까지 합니다. 자, 무채물은 용역이 아니고 재화하면 어떤 데 차이가 나냐. 재화 용역이 요거는 재화는 공급의제라는 게 있어요. 공급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미리 설명드릴게요. 재화의 공급의제를 하면 실제로 돈 받고 물건 준 것도 아니고 거래한 것도 아닌데 부가세법에서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가공급, 나한테 공급하는 거, 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하다 보면 증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이거는 재화는 공급 의제가 됩니다. 폐업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용역은 공급 의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세무사들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용역이잖아요. 공급 의제가 없는데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가서 뭐 세법 상담도 해주고 상공회의소도 나가고 중소기업청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요. 재능 기부를 하는데 그 재능 기부가 만약 재화했다면, 이 세무 상담이 재화했다면 나는 부가세를 계속 내야 돼. 그러면 재능 기부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변호사건, 뭐 법무사님이건,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왜요? 내가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해요? 그죠? 그래서 용역에는 재화의 공급의제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가 생겼어요. 특수관계자한테 한 거는 부가세 내라. 예를 들면 제 사촌이 와가지고 사업하는데 나한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고 갔어요. 제가 일주에다 쓰겠죠? 써놓으면 뭐예요? 그거를 시가로 환산해서 부가세는 내라.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기하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척들한테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세무상담 하지 마라. 당신은 나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님도 저한테 세무상담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하셔도 돼요. 왜? 나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무료 상담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끼리는 안 된다.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용역이라도 이제 특수관계자가 포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아마 국세청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 의도가. 아마 뭐 대기업들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용역의 이제 권리 보세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이런 것도 세금계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특허를 하나 냈어요. 나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특허를 냈어요. 근데 이게 이 회사에 꼭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허를 팔아야죠. 법인이나 회사 이름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회사 뭐로 옮겨놓을 때 여기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죠. 이거 중요한 거래, 이게. 컨설팅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쓰는데, 하지만 나는 개인이야. 법인의 대표이사지만 내 개인적으로 월급쟁이고 나는 사업자들을 돕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떡하죠? 세금계산 발행하지 못하니까, 사업자가 아니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지만 법인하고 걔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기업에다 팔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계산 안 끊었지만 그 계약서 가지고 유효해요. 유효하고 기업은 특허권 해가지고 잡아놨다가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고요. 개인은요, 기업으로 봐서는 원천징수 할 거예요. 분명히. 뭐로? 개인한테 사업자가 아니니까 기타 소득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떼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소득은 얼마가 되면 종합과세 되죠? 기타 소득 금액이 1,500만 원. 300만 원. 죄송합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면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니까 총액으로 보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허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이요. 그때 달라요. 뭐요? 회사가 이익이 나고 잘 나가면요, 특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이 특허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데 회사가 비실비실하고 결손만 있고 그래요. 그럼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저도 기술가치 평가사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한국기술거래소에다 의뢰를 하면 한 5억은 나와요. 특허 값이. 그런데 한국기술거래소가 사기업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돈 주고 하면 국세청에서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쪽 평가가 기술가치 평가사가 있고 신용분석사인가요? 두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따세요. 신용평가사는 분석사가 아니라 신용평가사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업종에 관련돼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험 보고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거의 합격해요. 80~90% 합격하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니까 연구소에도 오신 분 계시던데, 그렇다면 자기 업무가 그렇게 특허라든가 기술에 관련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증을 따세요. 경력만 인정되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평가가 다 감정평가사들이 하세요. 어디까지 합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선박, 건물, 이런 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특허평가는 못해요. 감정평가사가. 특허평가 못하거든요. 기업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업가치 평가를 해서 특허 가격을 매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 정말 노후 생활이 아마 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시면 돼요. 회계 쪽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회계 쪽도 경력이 되면 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법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자, 용역, 그 다음에 기타, 뭐, 선화증권, 참고증권, 화물상환증인데, 요거는 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 발행 안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재화가 일어날 때, 그걸 갖다 주면 물건을 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금계산 끊어야 될 겁니다. 자, 용역이 범위입니다. 1번, 건설업. 건설이 왜 용역이에요? 실제로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예, 들어갑니다. 재료가 들어가지만, 건설업의 주 업무가 인건비, 일명 일용근로자들, 그죠? 일당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건설업을 용역으로 본 것 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에 재료 안 써요? 전기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야채도 사와야 되죠, 뭐 통조림도 사와야 되죠, 다 사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게 사람. 그죠? 그래서 용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식당을 장부를 기장할 때 제조업처럼 원가명세서를 작성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세무사무실은 그냥 원가명세 작성 안 하고 들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원가명세 작성해서 들어가니까 국세청에서 신고 들어오면 분석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업종 평균을 쫙 낸 다음에 거기 업종 평균에서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공문이 들어왔어요. 식당은 원가명세서 제발 좀 하지 마라. 왜냐면 원가명세 작성한 거랑 작성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거랑 분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한때 했었어요. 지금은 또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무조사한 거를 모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달라고 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인은 제조업이 세금 제일 많이 걷었고요. 개인은 도매업이 제일 많이 걷었습니다. 도매업이. 그 다음에 운송업, 방송통신,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밑에 보세요. 당연히 부동산 임대는 과세 대상이에요. 용역이 공급이니까. 단, 전답, 가수원, 목장용이, 임야,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 왜 이건 용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죠? 농민이나 어민들이 하는 건데, 소득세법에 가면 농민들 그 사업소득에 이게 비과세로 돼 있어요. 비과세로 아예 돼 있으니까 부가세도 과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외시킨 겁니다. 거기에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전답과수원을 임대하는 거는 비과세인데, 고속도로 옆에 보면 큰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을 세워주면, 한국통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세워주면 매달 돈을 줍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통신에서 매달 돈을 주는데, 그거는 과세 대상이다. 그거는 아무리 농민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거에는 그 고속도로 주변이 땅값이 굉장히 쌌어요. 왜냐면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 날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선생님이 장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는데, 향후 너희들이 이제 40살이 되면 경부고속도로는 다 도로가 나부로 쌓일 거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차 끌면 뒤에 매연 통해서 나비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면 나부로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요? 아니죠. 왜요? 날라가서 그래요. 주변으로. 그러니까 그 논밭은 다 납덩어리예요, 납덩어리. 사실은. 그게 날아가지 않았으면 지금 표면에 다 쌓여있을 겁니다, 지금. 엄청난데, 교통량이. 그죠? 그럼 나무로만 다 돼 있을 텐데, 안 된 거는 차가 시웅하게 달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땅값이 쌌어요. 쌌는데 지금은 비쌉니다. 그죠? 간판만 걸 수 있으면. 대형 간판만 딱 걸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7번, 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8번 공공행정, 9번 교육서비스, 10번 보건업, 11번 예술, 그 다음에 12번 뭐 협회, 비영리 단체들, 13번 자가 생산활동. 오, 영역에 들어갔네요. 그럼 제가 질문.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이 과사 노동도 과세 대상인가요? 그럼? 여기 보면 돼 있잖아요. 자가 생산활동도 된다며요. 아직 과세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 및 외국 기관의 사업 이렇게 해당이 돼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산학교육단 쪽도 강의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처음 산학교육단, 대학에 산학교육단을 생겼을 때는 무조건 면세했어요. 면세했다가 2011년부터 슬슬 세법이 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이 과세. 산학교육단이 이런 사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제출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다 과세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격리 담당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도 해야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죠. 장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불러.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건설학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여기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보겠습니다. 부집 1-1- 부동산 매매업. 이유 한번 보실래요? 그것만 밑줄 쳐보세요. 1 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그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이거 상식적으로 되는데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부인이라 땅을 보는데 기가 막혀. 저도 제주에 그런 분 봤어요. 그냥 전업주부인데 양도세를 꼭 저한테 신고하러 오세요. 그런데 땅만 샀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 기재. 그런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제 그쪽 재테크 쪽에 강한 분이 계신데. 자, 부가세의 과세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구입을 하고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상 판매, 양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 사다 팔면 뭡니까? 부가세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부가세 신경 안 쓰고 뭐예요? 양도소득세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구입하고 2번을 팔았으면 6개월 안에 2번을 팔았으면 이분은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가세도 신고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소도 그렇고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철칙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만 사고 판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안 걸리죠? 2번 판 게 아니니까. 또 그래야지만 또 세금도 많이 줄어들어요. 기본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쪽입니다.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분이에요? 14분이에요? 10분만 쉴까요? 네, 10분만 쉬겠습니다.